나는 매일 며느리의 식사로 인해 서서히 중독되고 있어요. 나날이 쇠약해지는 몸, 붓고 염증이 생긴 목구멍, 그리고 궤양이 생긴 위. 나는 매일 짜디짠 국, 빨갛게 볶아진 채소, 후추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고기 반찬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어요. 그건 낯선 독이 아니었죠. 그저 가정식이라 불리는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내게 그건 천천히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었죠. 일주일 전 밥을 먹을 때 자꾸 목이 메어서 병원에 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후염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의사는 식도에 손상이 의심된다며 내시경과 생검을 권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 혼자 대기실에 앉아 진료 예약표를 꼭 쥔 채 가슴이 요동치는 걸 애써 누르고 있었어요. 창백한 형광등 불빛은 공간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죠. 의사가 들어와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악성 식도 종양입니다. 2.8cm. 윤자 씨, 지금 바로 치료와 추적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식습관을 엄격히 바꾸는 것입니다. 맵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셔야 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죠.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나 그리고 손에 든 차가운 결과지뿐이었죠. 당장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버스를 타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겉으론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운 건 사람들로 가득한 집에서 누구 하나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현실 속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준비하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식도암이라서 앞으로는 싱겁고 안 맵고 기름기 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대. 그녀는 국을 뜨던 손을 잠깐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움직이며 딱 잘라 말했죠. 네, 알겠어요. 나는 놀랐어요.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무심함, 그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죠. 그날 저녁 식탁엔 여전히 빨간 김치국, 짙은 고기 반찬, 매운 장아찌가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머뭇거렸어요. 이건 엄마가 못 먹겠네. 너무 매워. 미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바빠서 따로 못했어요. 집에선 다 이렇게 먹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라도 먹으려 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속에 한 입씩 삼키며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2시 극심한 위통에 깨어 욕실에 주저앉아 피가 섞인 물을 토해냈어요. 손으로 변기 가장자리를 꼭 붙잡은 채.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대로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냉장고를 열고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전부 튀김, 매운 음식, 고춧가루 가득한 김치, 짠 생선 조림뿐이었죠. 나는 조용히 쌀을 씻고 흰 쌀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죽을 저으며 가스를 켜고 있는데 미정이가 들어오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또 요리하세요? 방금 가스레인지 닦았는데 하얀 죽 끓이면서 가스를 그렇게 쓰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혼자 먹으려고 끓인 거야.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흘긋 보기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먹은 음식과 식사 후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뎠을 뿐이죠.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엔 점점 더 두려운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로 저 아이는 내가 이렇게 먹기를 바라는 걸까? 혹시 아무도 모르게 나를 천천히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건 아닐까? 대답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몸이 이미 매일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걸. 나는 고통으로 하루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죽을 삼켜도 목이 바늘처럼 따가웠고, 점심 배가 꼬이듯 아팠땀이 목 뒤로 흐르고, 저녁 마른 기침으로 목이 쉬고 위액과 선혈을 토해냈어요. 나는 매일 체온을 재고
심박수, 기침 횟수, 구역질 빈도를 기록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상태는 병이 진행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시도해봤어요. 식탁 위 음식을 먹지 않고 조용히 내 몫을 따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불편한 시선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연잎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미정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엄마 또 끓이세요? 가스레인지 막 닦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먹을 죽만 조금 끓였어. 그 쌀은 온 가족 밥 지으려고 산 건데 이렇게 쓰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두 글자가 뇌리에 박혔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얀 쌀 한 공기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날부터 나는 음식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해준 매운 국, 짠 반찬들을 버리지 않고 조금씩 따로 싸서 가까운 의원에 몰래 가져갔어요. 익숙한 간호사에게 분석을 부탁했죠. 사흘 뒤 결과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윤자 씨, 이 음식들에 들어간 소금과 고추 성분이 너무 높아요. 식도 손상이 있는 분이 계속 드시면 염증이 더 확산됩니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깎아먹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떠오른 한마디가 있었죠. 정말 내가 스스로를 죽이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체중이 7kg이나 빠졌고 앉기만 해도 어지러웠고 현관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벽을 짚어야 했어요. 때때로 생각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는 분명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미정이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겠죠. 돈만 쓰고 귀찮기만 한 늙은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손에서 시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 고향의 오래된 집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이 살았던 작은 기와집, 뒤뜰이 있고 새소리와 흙냄새가 나는 그곳.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거기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이 도시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돈도 있죠. 하지만 정작 날 살리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건강기록 수첩을 덮고 방 안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야위고 눈밑이 푹 꺼진 할머니 하나가 있었지만 그 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을 거예요. 배웅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남의 밥상에서 시들지 않겠다는 결심만 있죠. 나는 그 집을 떠났어요. 한때 나의 안식처였던 그곳을 조용히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많은 걸 챙기지도 않았어요. 몇 벌의 옷, 건강 수첩, 소량의 쌀 그리고 걷기 위한 부드러운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옛집은 기와에 이끼가 끼고 창틀은 벌레에 갉아먹혀 구멍투성이었어요. 바닥엔 먼지가 쌓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이 나왔어요. 물을 끓이려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고장나 있었어요. 우물은 말랐고 전기도 인터넷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고향에서의 첫 며칠은 진짜 전쟁이었어요. 나는 너무 약했어요. 빗자루 하나 드는 것도 손이 떨렸고 물을 길어도 3번은 쉬어야 양동이 하나가 찼어요. 기침할 땐 목이 찢어지는 듯했고 채소에 물을 줄 때마다 어지러웠죠. 식사는 오직 흰 쌀죽에 데친 채소 물만 부어 먹었어요. 소금도 없고 기름도 없었어요. 의사가 권한 명상도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 5분도 못 앉아 있었죠. 밤이 되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나는 허름한 대나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어요. 이불도 조명도 없이. 곤충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밤의 배경음이었죠. 나는 어떤 날은 밭에서 채소를 따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채소를 한 움큼씩 따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어리석게 죽어가는 중인 걸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따뜻한 물에 생강 몇 조각을 띄워 마시고 마당을 몇 걸음이라도 걸으며
천천히 깊이 숨 쉬는 법을 연습했어요. 목이 아파 숨이 막혀올 때도요. 나는 스스로 재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구마순, 청경채, 모닝글로리. 거름 대신 쌀뜨물만 주었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법도 다시 익혔어요. 현미죽에 팥을 넣고 연근을 푹 고아 국을 끓이고 국화차를 우리는 법까지.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었어요. 삼키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따뜻한 물 1리터를 마셨어요. 속이 울렁거려도. 내 손으로 바닥을 닦고 부엌을 문지르고 우물물을 퍼서 씻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미열의 관절까지 욱신거려도요. 3주째가 되자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연근국을 먹은 날은 잠이 더 깊었고 음식을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은 다음날 어지러웠어요. 이른 아침 마당에서 심호흡을 한 날은 목이 한결 부드러웠어요. 나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약만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하지만 포기할 뻔한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뜨거운 죽을 들고 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손은 데이고 발목은 삐었고 몸 전체가 현관에 굴러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죠.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도시에서 남았어야 했나. 조금 더 약한 척만 했어도 누군가는 나를 돌봐줬을까. 하지만 바닥에 쏟아진 죽을 봤어요. 기름도 매운 향도 없는 내가 나만을 위해 끓였던 첫 번째 죽이었어요. 나는 울었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죽 한 그릇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죠. 나는 다시 일어났어요. 손을 씻고 죽을 다시 끓였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밤에 열이 나지 않았고 2달 후엔 깨끗이 씻은 생채소를 먹을 수 있었고 3달 후엔 피를 토하지 않았고 4달 후 거울을 보며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살아 있었어요. 진정으로. 건강 기록 수첩엔 이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수치 옆엔 이런 문장들도 있었죠. 오늘은 비가 왔지만 그래도 걸었다. 통증 없이 밥을 먹은 것이 감사하다. 남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나는 더 살고 싶다. 아직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통증 하나로도 깨달았다. 우리 같은 환자에겐 평온은 잠시뿐이라는 걸. 시골에서의 5번째 달, 나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잠이 규칙적이었고 현관을 지날 때마다 숨이 차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채소를 장기적으로 키우고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고 혹은 내 이야기를 글로 써 남기자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깼어요. 기침도 없고 열도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평소처럼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앉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차가 허벅지에 쏟아졌어요. 현미죽 한 숟갈을 떠넣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지도 못한 채 토했어요. 목을 만졌어요. 예전의 식도 종양 부위가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첫 차를 타고 도시로 올라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내시경 결과를 보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종양 부위에 염증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날씨 변화나 영양 관리에서 아주 작은 오차가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정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매 순간을 조심했어요. 한 끼도 빠뜨리지 않았고 한 스푼의 양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임시 병실에 누워 수액을 맞았어요.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삐걱거리는 금속 침대 소리. 그 소리들이 나를 진단받은 첫날로 되돌려 놓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도망쳤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모습으로. 마르고 외로운 늙은 환자. 차가운 수액이 바싹 마른 팔을 타고 들어왔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 나는 3일간 입원의 경과를 지켜봤어요. 밤마다 기계 소리보다 더 뚜렷하게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였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 죽을 끓였던 날. 처음 키운 채소가 싹을 틔운 순간. 처음 마당을 쉬지 않고 한 바퀴 걸었던 날. 나는 생각했어요.
단 한 번의 쓰러짐 때문에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퇴원 날 의사는 말했어요.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아요. 이건 평생 함께 해야 할 여정이니까요. 나는 병을 단순한 죽음의 길로 여기지 않아요. 몇 개의 죽이나 몇 주의 명상만으로 병을 이길 수 없죠. 나는 매일, 매 순간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어느 가을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집 문을 열자 내가 끓여놓은 죽이 여전히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병을 피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이젠 예전처럼 건강하진 않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병이 재발한 후 나는 새 약 한 병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하나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더는 완치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저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늙은 친구처럼요. 도망치지도 않고 이제는 무엇을 빼앗길까 두렵지도 않아요. 이후 나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췄어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도 내려놨어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옛날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웃고 어머니가 아프던 나를 돌보시던 그 떨리는 손길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죠. 그 어떤 약보다 따뜻했던 손길. 나는 채소밭을 더 넓히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작은 책상 위에 걸었어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때 정말 행복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호의 안부 전화도 기다리지 않고 며느리의 사과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됐거든요. 어떤 자식은 기대할수록 상처만 남는다는 걸요. 어느 날 이웃이 생강을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나는 오래된 앨범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죠.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 혼자 사시는데도 웃으시네요?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나온 날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씁니다. 병을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음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해 가을 나는 현관에 풍경 하나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채소를 줍고 호박스프 만드는 법을 배우며 나를 할머니 스승님이라 불렀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내가 암 환자였다는 걸 몰라요. 누구도 내가 그토록 아픈 밥상 위에 앉아 있었던 걸 모르죠.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겨냈으니까요. 증오가 아닌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요. 나는 암을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금 이 순간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평온하게. 누군가 곁에 없어도 아름다운 기억 하나와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심장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혹시 지금 말기 암을 앓고 계시고 매일이 고통과 약, 외로움과 싸움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고 평온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도 남은 모든 다정함으로 몸을 돌봐주세요. 배고플 땐 드시고 피곤할 땐 쉬세요. 햇살 아래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작고 사소한 그 순간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기적일지 몰라요.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모두가 당신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예요. 원망이나 실망이 남은 삶을 더 쓰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매일의 숨결 하나하나를 온전히 살아가세요. 남은 시간을 세지 말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세요. 그게 미소 하나든 따뜻한 죽 한 그릇이든 편안한 잠 한 번이든 당신의 삶이 짧을지언정 그 안엔 깊이 자유 그리고 따뜻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요.